안녕하세요, 홍진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룰 내용은 넷에딧 핸즈온에 대한 시간이에요. 넷에딧이라고 하는 솔루션은 우리가 CX 스위치를 가지고 전체 인프라를 구성을 했을 경우에 각각의 CX 스위치의 직접 설정을 다 변경하라고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이 넷에딧에 등록된 많은 CX 스위치를 중앙에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이에요. 사실 설정만 이렇게 중앙에서 적용하고 하는 이런 뭔가 중앙 단일 콘솔 같은 이런 역할만이 아니라 사실 넷에딧이 갖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은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이런 설정 값들이 정말 정상적인 설정이냐, 네트워크 장비의 CX 스위치에 적용됐을 때 문제를 일으킬 만한 이런 명령어들이 아니냐, 이런 자세한 검증부터 명령어를 적용한 후에 전과 후를 비교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강력한 검증 기능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런 넷에딧은 이렇게 설정 자체를 검증 과정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임과 함께 이거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CX 스위치 인프라의 뭐 토폴로지나 네트워크 이 디바이스의 현재 상태나 이런 다양한 부분까지 같이 제공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CX 스위치를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는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우린 넷에딧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펙에 대해서. 넷에딧은 서버에 구동될 수 있는 OVA 파일, VM 기반에 돌아가는 OVA 파일로 제공이 돼요. 넷에딧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서버의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OVA 파일에 이러한 디폴트 리소스 값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OVA를 그대로 설치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리소스를 할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넷에딧을 설치한 하나의 이 VM 서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총 CX 스위치의 수량은 1000개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CX 스위치는 우리가 Managed Device라고 합니다. CX 스위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 관리할 수 있게끔 넷에딧에 등록하고 설정 적용할 수 있는 이런 Managed Device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밑에 이제 unmanaged resource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 넷에딧의 디바이스로 등록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저 뒤에 가서 설정 검증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자원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장비가 되든 서버가 되든. 그래서 이 리소스 부분은 우리가 뒤에 가서 따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찌됐든 이 리소스로 활용하는 뭔가 이런 부분들은 몇 대가 됐는지 리밋은 제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 넷에딧에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 CX 스위치는 1000대까지 관리할 수 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랩 구성부터 제가 뭐 넷에딧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보를 드릴 만한 이런 기타 추가 정보까지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랩 구성입니다. 여러분들이 CX 스위치를 이미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구성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저는 제가 앞서 올려드렸었던 CX 스위치의 베이직 핸즈온 기능이 있죠. 요것은 이제 VXX를 포함한 기본적인 베이직 핸즈온으로 올렸던 영상이고요. 요 두 번째 영상은 이제 VSF 관련된 이중화 핸즈온 구성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앞서서 미리 작업해둔 이 구성이 있으시다면 그걸 그대로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체 구성해둔 CX 인프라가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셔도 돼요. 저는 지금 여기에 이 구성은 VSX를 포함한 그 CX 베이직 핸즈온 기능에 대한 이 영상에서 다룬 토폴로지를 그대로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만들어둔 그 매니지먼트 대역의 172, 16, 11 대역에 넷에딧을 위치시켰고요. 넷에딧과 이 CX 스위치는 가장 최신 버전으로 구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가장 최신의 넷에딧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VM으로 구성하시고요. CX 스위치도 최신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넷에딧은 초기에 OVA로 VM 타입으로 설치를 하면요. 25개 디바이스까지 CX 스위치까지는 등록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데모 라이센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CX 스위치가 그 이상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실제 그 이상 수치에 해당되는 뭐 30개 아니면 뭐 50개의 CX 스위치를 나는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이 스위치 50대는 25개를 초과했기 때문에 50개 라이센스를 정식 라이센스로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넷에딧을 설치를 해볼게요. 넷에딧 설치하는 과정은 굉장히 심플하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VM 서버 환경에다가 OVA 파일을 올리시면 됩니다. 저는
ESXi를 활용했고요. ESXi에 OBA 파일을 올려서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세팅되어 있는 리소스가 자동적으로 할당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어댑터는 그 제 랩 구성에서 아까 봤었던 것처럼 17216 대역을 사용할 수 있는 제 매니지먼트 대역에 할당될 수 있게끔 연결해 놨고요. 그래서 OBA 파일로 구동시킨 다음에 최초 부팅을 시키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텐데요. 이것은 이제 CLI 쉘에 들어가는 어드민 계정입니다. 기본적으로 any 어드민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요. 패스워드가 없기 때문에 초기 접속한 환경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패스워드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정이 생성되고 나면 이제 실제 인스톨과 이 구성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 구성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패스워드를 입력받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서서 만들었었던 이 패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이제 지금부터 인스톨레이션이 시작돼요. 그렇게 되면 인스톨레이션이 시작된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라이센스를 활용하고 있느냐, 지금 저희는 25개까지 활용할 수 있는 트라이얼 라이센스를 네드에딧이 포함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그대로 그것을 활용할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네트워크 환경에서 정식으로 구매된 라이센스를 등록하신 경우라면 이 두 번째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네트워크 설정을 하게 됩니다. IP 인터페이스 세팅을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네드에딧이 사용하게 될 IP 정보들, DNS, 그 다음에 NTP 서버들 이런 정보들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께서 입력하신 그 IP 세팅 값으로 적용되게 되죠. 이렇게 설치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웹상으로 여러분들이 설치하신 IP를 통해서 웹으로 접속할 수 있게 돼요. 지금 이 화면이 네드에딧에 접속하신 초기 화면이 되고요. 여기에서 웹에 대한 계정 정보는 기본적으로 어드민 계정이라고 갖고 있게 됩니다. 아까 쉘에서는 any 어드민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웹 계정에 대한 어드민 계정을 넣어주시고 여기엔 패스워드가 없기 때문에 빈칸으로 두시고 로그인을 누르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패스워드를 여기다 최초 접속 시에 이렇게 패스워드를 등록시키고 적용해 두시면 돼요. 이제 우리는 이 네드에딧이 설치를 마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어서 CX 스위치들을 등록시킬 건데요. CX 스위치를 네드에딧에 등록시키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들이냐? 넷에딧이 CX 스위치에 접속할 수 있게끔 계정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CX 스위치에 어떤 넷 어드민의 어떤 패스워드를 가진 이런 계정을 CX 스위치에 만들어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CX 스위치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드민 계정이 있죠. 그래서 어드민 계정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셔서 그대로 넷에딧의 어드민 계정을 통해서 CX에 들어갈 수 있게끔 어드민 계정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기본적으로 있는 어드민 계정에 패스워드를 넣으시든 아니면 추가적인 계정을 CX 스위치에 만들어 두시든 이 과정이 필요하죠. CX 스위치를 팩토리 디폴트 상태에서 오픈하게 되면 이 어드민 계정이 기본적인 어드민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는 없죠. 그래서 반드시 그 CX의 그 어드민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는 생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연히 넷에딧이 CX 스위치에 접근할 수 있게끔 CX 스위치에는 IP 어드레스 세팅이 당연히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MGMT 인터페이스를 MGMT VRF를 통해서 쓰시든 아니면 기본적인 디폴트 VRF에 있는 특정 인터페이스의 IP를 할당해서 쓰시든 넷에딧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될 수 있게끔 IP 어드레스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CX가 가지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것 어드민 계정 혹은 여러분들이 추가로 만드시는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를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그리고 IP 어드레스 있어야 된다. 추가적인 것은 뭐냐면요. 넷에딧은 CX 스위치에 SSH로 접속해서 show 커맨드 같은 것을 구동시켜서 CX 스위치의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SSH 서비스가 CX 스위치에서 구동되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REST API를 통해서 설정값을 적용하고 반영하는 이런 것들을 REST API 호출을 통해서 구동시킵니다. 따라서 REST API 호출의 서비스는 HTTPS 서비스를 통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당연히 HTTPS 서비스가 구동되어야 되겠고요. REST API를 통해서 read write 모드를 통해서 설정값을 직접 내려보내기 때문에 이 동작하는 모드는 read write 모드로 동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세 가지가 CX 스위치에서는 디폴트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음과 같이 이러한 형태로 디폴트로 이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적용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 준비가 이미 끝났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구동을 시켜놓지 않고 계셨던 상황이라면 그런 것들을 이런 명령을 통해서 구동시킨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CX 스위치 등록 과정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디스커버 과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CX 스위치를 앞선 슬라이드에서처럼 준비시킨 CX 스위치가 네트워크상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넷 에딧이 그러한 스위치들을 찾아 나서는 과정입니다. 이 화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 넷 에딧을 VM에다가 설치를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PC의 브라우저를 통해서 넷 에딧에 접속을 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여기서 넷 에딧은 CX 스위치의 컨피그레이션을 뭐 내려보내고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과정을 REST API, HTTPS로 통신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CX 스위치에 접속해서 show 명령어들을 통해서 다양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SSH로도 접속해요. 따라서 CX 스위치들에 대해서는 REST API 통신, SSH 통신을 통해서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넷 에딧은 CX 스위치만이 아닌 일반 레거시 다른 스위치, 넌 CX 스위치에 대해서도 디바이스로 등록시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때는 SSH나 REST API를 통해서 구동되는 게 아니라 SNMP 커뮤니티 값을 설정을 해서 SNMP 폴링을 통해서 기본적인 스탠다드 쿼리를 해옵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상태에 대한 정보만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등록을 시키고요. 만약에 이 레거시 스위치들, 넌 CX 스위치, 뭐 그다음에 다른 제조사, 다른 벤더의 스위치들 이런 데 스위치에 SNMP 설정만이 아닌 여기에 LLDP까지 만약에 이네이블 시켜 두셨다라고 하면 이러한 스위치들이 CX 스위치에 연결돼서 LLDP를 통해서 서로 네이버를 확인하게 된다면 우리가 뒤에 이어서 볼 CX 이 넷 에딧에서는 네트워크 장비들에 대한 이런 토폴로지도 제공하는데요. 이 토폴로지의 이 링크 선들을 다 이러한 넌 CX 스위치들에 대해서도 연결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까지 이렇게 CX 스위치와 넌 CX 스위치를 디바이스로 등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통신 프로토콜은 이와 같은 형태로 좀 다르게 된다. 그 다음 리소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초반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이 부분은 뭐냐면 어떤 CX 스위치에 우리가 설정을 변경해서 설정 전후에 설정 전에 정상적으로 동작되고 있었던 어떤 서버의 동작 근데 설정 후에 그 서버에서 어떤 특정한 동작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서버가 SSH 서비스를 구동시키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SSH를 구동시킨 서버가 네트워크상에 연결되어 있다면 이 서버가 수행하는 뭐 FTP가 되든 IPUF가 되든 아니면 특정한 뭐 그 웹페이지에 대한 웹 wget 호출이 되든 어떤 트랜잭션이 되든 다양한 액션을 CX 스위치 설정 적용하기 전후 상태를 비교해서 이러한 인프라가 정상 동작하는지 검증하는 것만이 아닌 다양한 이렇게 네트워크상에 연결되어 있는 리소스에서 CX 스위치들의 설정 변경 전후의 상태를 함께 모니터링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리소스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예시에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리소스로 등록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SSH로 넷에딧이 접속해서 거기에서 명령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러한 리소스로 활용할 대상 기기들은 뭐 서버가 되든 뭐 다른 뭐 스위치 장비가 되든 뭐 또 다른 기기가 되든 이런 것들은 반드시 SSH 서비스를 구동시키는 대상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CX 스위치를 우리가 등록을 시켜 볼게요. 이것이 내 넷잇에 접속했었던 페이지고요. 로그인한 다음에 페이지고 여기에서 이쪽에 여러분들 여기 약간의 네트워크 구성 토폴로지 같이 보이는 부분 있죠? 요것을 클릭해 보면 이게 이제 네트워크 메뉴에 해당되는데요. 요것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 넷잇에 등록하시게 된 그 많은 스위치들의 구성이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최초에 넷에딧을 설치했을 때는 등록된 스위치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때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바로 이 디스커버 디바이스라고 하는 창이 자동적으로 뜨게 돼요.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CX 스위치를 네데딧에 등록을 시켜둔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추가적인 기기를 나는 등록을 해야지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쪽에 액션 버튼을 통해서 눌러서 디스커버 디바이스 메뉴를 클릭하면 이 창이 그대로 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CX 스위치를 추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디스커버 디바이스 창을 띄웠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대역에서 이 CX 스위치들을 스캔할지 디스커버리 할지 그 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저는 랩 구성으로 활용할 그 CX 구성의 그 CX 스위치들은 다 CX 스위치의 매니지먼트 VRF에 해당되는 172.16 11대역의 IP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가 172.16 11대역으로 넣어뒀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1726 11대역으로 등록을 시키면 그 대역 장비에 접속하게 될 때 우리가 SSH나 REST API 호출을 하기 위한 요 계정 정보를 넣어 주셔야만 디스커버하게 된 CX 스위치의 설정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REST API 호출을 하기 위해서 접속하는 계정,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X 디바이스의 상태를 SSH로 접속해서 다양한 시험 명령어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서 SSH로도 접속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정 정보, 이렇게 CX 스위치에 대해서는 REST API용 SSH 접근용 계정 정보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덴셜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나는 새로운 이 계정 정보를 하나 만들어 놔야지 라고 해서 저는 여기에다 그냥 어드민이라고 넣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다양한 대역의 다양한 종류의 용도의 스위치들을 서로 다른 계정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또 다른 크리덴셜 네임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REST 계정이나 SSH 계정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앞선 1716 11대역에 대한 스위치들은 이러한 계정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 하나 만들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어드민이라고 넣고 저는 REST API 통신을 하기 위한 계정을 어드민 계정을 그대로 쓰겠다. 그래서 어드민 계정 그리고 CX에 이미 어드민 계정용 패스워드로 CX에 이미 생성이 해 두셨기 때문에 그 패스워드를 넣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SSH 부분을 클릭하셔서 여기에 똑같이 이 어드민 그리고 그 패스워드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넌 CX 스위치에 해당되는 CX 스위치가 아닌 저희 아루바의 스위치거나 아니면 다른 제조사의 스위치 같은 것을 디바이스로 등록시킬 때는 REST와 SSH는 필요 없어요. 그때는 SNMP에 해당된 정보만 여기를 클릭해 주셔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CX 스위치를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REST와 SSH 부분에만 여러분들이 넣어 주시고 크리에이트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위에 두 가지를 앞선 방식대로 등록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17, 16, 11의 0 그리고 어드민 만들어 놓은 그 계정 정보들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여기에서 이렇게 대역에서 나는 하나씩 디바이스를 찾을 텐데 여러분들이 찾을 때 어떤 장비에서부터 어떤 IP에서부터 찾을지에 대한 그 seed IP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add 버튼을 누르시면 최소한 하나 이상의 IP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17, 16, 11의 11번 IP부터 11, 12, 13 이렇게 쭉 IP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17, 16, 11의 11 IP를 하나 add해서 넣어 주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만약 추가적으로 하나를 넣은 다음에 또 다시 또 add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집어넣게 되면요. 이건 어떻게 동작하냐면 원래 하나를 넣었을 때부터는 이 11.11부터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디스커버 과정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17, 16, 11에 11을 넣고 또 add 버튼을 눌러서 17, 16, 11에 16 이렇게 하나를 더 넣었다 가정하면 이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병렬적으로 동시 수행해요. 무슨 얘기냐? 17, 16, 11부터 12, 13, 14, 15 찾는 이 하나의 프로세스와 제가 또 한 가지 시드 어드레스를 집어넣는 17, 16, 11에 16이라고 하나 또 집어넣었다고 그랬죠. 거기서부터 16, 17, 18 이렇게 찾아가는 이 디스커버리 프로세스를 각 시드 IP별로 동시에 병렬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시드 IP는 여러분들이 최대 500개까지 등록을 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seed IP 하나를 넣던 아니면 그 중간에 또 다른 IP 하나 넣던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등록해서 디스커버
과정을 수행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쭉 디스커버리 했는데 만약에 중간에 뭐 누락이 돼 있거나 아니면 시간이 좀 더 걸린다거나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CX 스위치들 IP를 추가적으로 넣으셔도 돼요. 또 한 가지, 앞선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CX 스위치들을 네데딧에 이런 식으로 대역을 집어넣어주고 검색할 시드 어드레스를 넣어주고 거기서부터 순차적으로 쫙 검색을 해내서 등록을 시키는데 이런 등록시켜주는 과정 방법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모바일 기기에 아루바 CX라고 하는 그 CX 모바일 앱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 모바일 앱에서 이러한 CX 스위치 팩토리 디폴트 상태의 박스 이제 갓 개봉한 스위치에 블루투스 동글로 블루투스로 접속해서 이 CX 스위치가 내 네딧에 등록시켜주는, 즉 아루바 내 네딧에 이렇게 뭔가 앞선 것처럼 이런 과정으로 디스커버리 하는 것이 아니라 CX 모바일 앱을 설치한 이러한 핸드폰 아니면 패드 기기를 통해서 등록시켜주는 요 방식도 추가적으로 제공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로바 CX 스위치를 구매하시게 되면 박스를 개봉하면 그 안에 블루투스 USB 타입의 동글이 있습니다. 이거를 CX 스위치 USB에 연결을 해 두고 이 CX 앱을 모바일 단말에서 실행시켜서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게 되면 CX 앱에서 REST API를 통해서 이 아이에 필요한 어드민 계정의 패스워드도 넣고 그리고 MGMT 포트용 IP 어드레스도 세팅해주고 이렇게 기본적인 CX 스위치를 내 데이스에 등록시켜주긴 기본적인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설정들을 내려줍니다. REST API 타입으로. 그래서 적용시킨 이런 CX 스위치를 이런 설정이 준비됐다면 이 아르바 CX 모바일 앱은 넷 에딧에 이런 아이가 준비됐어 등록시켜 줘라고 이러한 CX 스위치를 새로운 시드 IP로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르바 넷 에딧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팩토리 디폴트 상태의 스위치를 모바일 앱을 통해서 준비해둔 이 아이를 자동적으로 등록시키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면 이 CX 스위치에 이제 REST API 같은 것을 통해서 컨피그들을 확인하거나 나중에 다시 컨피그를 밀어넣거나 하는 과정이 이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위치 디스커버리는 앞선 메뉴에서처럼 네데딧에서 직접 스캔을 하거나 시드 IP 등록해서 스캔하거나 아니면 모바일 앱에서 추가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화면이 실제 이 모바일 앱에서 블루투스 동글로 붙은 이 CX 스위치를 내 네딧에 정상적으로 등록하는 이 과정을 제가 스크린샷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간단히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면 제가 녹화해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 동글을 연결한 다음에 블루투스 검색을 해요. 그래서 블루투스로 연결한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디바이스가 연결됐고요. 거기에서 나는 스탠드 언론으로 선택을 하겠다. 그래서 스탠드 언론으로 설정하는 과정에서 내 네딧 서버 IP는 뭐냐? 그리고 여기는 내 네딧에서 추가적으로 테크니션이라고 하는 만들어둔 멤버라고 하는 저는 아이디를 미리 내 네딧에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멤버라고 하는 아이와 거기에 대한 패스워드를 넣어주고 따라서 이 모바일 앱이 내 네딧에 이제 이 멤버 계정으로 접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CX 스위치의 호스트 네임이나 그 다음에 패스워드, 어드민 패스워드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MGMT 포트의 IP 어드레스를 세팅하는. 왜냐?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이 돼야 내 데이트에 등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값들을 이제 모바일 앱이 블루투스를 통해 REST API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정들이 기본적으로 이 CX 스위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걸 이제 디플로이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쭉 적용되고 내 네딧에 등록된 과정이 이제 맞춰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앞선 내용과 같이 우리가 CX 스위치들을 등록시키는 과정을 두 가지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CX 스위치들 여러 대를 등록시켰을 때 이러한 디바이스들에 대한 토폴로지를 보여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랩 토폴로지와 동일하죠. 예, 그래서 저는 이 CX 스위치들을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다 검색해서
등록하고 나니 이제 이 네트워크 메뉴에서 들어가 보면 이러한 토폴로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들은 일단은 뭐 연결이 다 되지 않았다라면, 자기들끼리 연결이 되지 않고 매니지먼트로만 돼 있었다라면 이런 아이콘만 다 보이고 선은 없겠죠. 하지만 이제 저는 다 미리 앞선 그 CX 베이직 핸즈온에서 사용했었던 그 구성 그대로 쓰기 때문에 각각의 링크 정보까지 다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토폴로지 영역, 이쪽이 셀렉션 영역, 이쪽이 헬스와 프로퍼티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 토폴로지 안에 특정 장비를 클릭해서 보시면 이 장비에 대한 상태 정보를 이쪽 오른쪽 헬스 프로퍼티 패널에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 링크에 어떤 인터페이스가 반대쪽 어떤 인터페이스에 연결이 됐으며 각각 여기에 뭐 VLAN들 미스매치가 나고 있는지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에 대해서 이쪽 오른쪽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좀 예시로 장비를 선택해 볼까요? 장비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디바이스 디테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디바이스 디테일을 눌러서 이제 좀 더 자세한 이 장비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비 하나를 선택하면 오른쪽 헬스 패널 쪽에 이 장비에 대한 정보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걸 클릭해 보니 이 장비의 네임과 뭐 IP 어드레스, 그다음에 현재 상태가 어떻고, 뭐 맥 어드레스, 시리얼 정보가 어떻고, 구동되는 OS 정보는 무엇이고, 각각의 인터페이스는 어떤 스위치와 연결되어 있고 이런 정보들이 다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디바이스 디테일즈를 이제 눌러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선택한 장비에 들어와서 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이 디바이스 디테일의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 시리얼 포함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보게 되고요. 여기 액션의 버튼을 눌러 보시면 뭐 다양한 하드웨어 컴포넌트 정보들까지 제공하거나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쪽 보시면 여기가 디바이스 리비전 히스토리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장비에 대한 설정 변경 이력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장비가 등록되면 그 장비로부터 설정 값을 받아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보이게 되고 컴피그를 만약에 마지막으로 어떤 변경 작업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별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나씩 이력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 부분이 좀 있어요. Modify by System, Deploy by System. 여기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CX 스위치 설정을 CX 스위치에서 직접 뭐 SSH나 콘솔로 접속하셔서 설정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설정 변경을 하더라도 여기에 이력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력이 누구에 의해서 됐느냐? 시스템에 의해서 됐다. 여기서 얘기하는 시스템은 CX 스위치에서 직접 설정을 변경한 것을 시스템으로 표시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네데딧에서 뒤에서 설정을 만약에 네데딧의 설정 기능을 통해서 설정 변경을 하면 여기에는 어드민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넷에딧에 여러분들이 만드신 그 계정이 현재 어드민 계정이기 때문에 넷에딧의 어드민이 들어와서 설정을 변경했다. 따라서 여기에 이제 시스템으로 보이는 것과 어드민으로 보이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죠. 처음 등록한 다음에 아무것도 뭐 여기 뭔가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많은 CX 스위치를 네데딧에 등록시켜 놓은 다음에 우리가 뭐 검색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난 6200 장비만 검색할 거야. 6300 장비만 검색할 거야. 아니면 뭐 코어 장비만 검색할 거야. 이 디스트 스위치만 볼 거야. 뭐 액세스 스위치들만 검색할 거야. 이렇게 스위치를 검색하고자 할 때 그 스위치들에 부여되는 태그와 같은 값이에요. 즉 제가 만약에 이 스위치에다가 이 코어 스위치에다가 코어라고 하는 태그를 붙이거나 뭐 8400이라고 하는 태그를 붙이거나 이런 것들을 막 여기다 등록을 시켜놨다면 나중에 저는 조회할 때 코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회를 하게 되면 바로 이 스위치 그 코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 값을 가지고 있게끔 여기에 세팅한 스위치들이 다 조회될 거예요. 따라서 이 어트리뷰트는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많은 CX 스위치를 검색할 때 그 스위치들에 부여되는 다양한 태그, 이름표 같은 거다 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액션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가 보일 수 있는데요. 뭐 어트리뷰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름표라고 그랬죠. 이건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컨피그레이션부터 뭐 스타터 컨피그까지 뭐 펌웨어 정보부터 현재 하드웨어 정보까지 다양을 보실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하드웨어 정보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뭐 6200이나 6300까지 그냥 박스형 단일 원유 장비가 아니라 샤시형으로 뭐 6400 장비나 뭐 8400 장비 같은 것들을 등록시켜서 운영하고 계신다면 이 다양한 샤시들에 대한 뭐 다양한 시리얼 정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뭐 케이스를 오픈하거나 뭐 모듈 교체를 하거나 할 때. 그래서 이 하드웨어 인포를 여기서 눌러보게 되면 각각 샤시 내 하드웨어 컴포넌트들의 상세한 정보들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액션의 이런 메뉴들은 그런 용도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이제 설정 값들에 대한 변화가 쭉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런 설정 값들의 변화만이 아닌 이렇게 펌웨어가 변경된 이력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설정값과 펌웨어 정보들이 이렇게 이력이 제공되는구나.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모듈 이런 샤시 형태나 아니면 모듈 형태의 스위치의 모듈 교체를 하게 되면 그러한 하드웨어 교체 내역까지 사실 여기에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 교체 내역에 있는 스위치들을 클릭해서 View Hardware Diff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면 어떻게 전후로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이런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이런 장비를 추가하고 특정 장비의 마우스 우클릭을 통해서 디바이스 디테일도 한번 봐봤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지금은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핑을 하는 건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여러 대의 장비를 이 토폴로지에 등록시켜 놓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영역별로 그룹을 지어주고 싶어요. 나는 어그리게이션 스위치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싶고 코어 스위치를 하나로 묶고 싶어. 아니면 나는 헤드쿼터에 있는 장비를 묶고 싶고 아니면 나는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스위치들을 하나로 그룹으로 묶고 싶어. 라고 하실 경우에 이렇게 그룹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저는 지금 어그리게이션 1과 어그리게이션 2 스위치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으려고 해요. 그룹으로 묶으려고 하는 스위치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보면 이런 그룹 버튼이라고 하는 이런 메뉴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여러분들은 이 그룹을 나는 어그리게이션이라고 이름을 지을 거야 라고 해서 이름을 주시고 크리에이트 하면 바로 기존에는 없었던 이런 박싱이 쳐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어그리게이션 그룹으로 이 두 가지는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중에는 뭐 확인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룹핑된 가독성 이 토폴로지를 볼 때 가독성이 높일 수 있거나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뭐 코어도 이렇게 묶어놨고요. 코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묶어놨고 머그리게이션 이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두 개 스위치를 그룹핑했고요. 이쪽에 이제 제가 6300 두 대를 VSF로 묶어둔 가성화로 묶어둔 이 두 대의 스위치도 그리고 여기에 밑에 연결되어 있는 6200 스위치도 요거는 이제 헤드쿼터의 7층 장비다 뭐 이렇게 샘플로 하나 그룹핑을 지어놨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아이콘들은 나중에 제가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뒤에서 보시면 넌 CX 스위치는 그러면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여기에 등록될 수 있느냐? 제가 넌 CX 스위치도 등록될 수 있다고 그랬죠. 디바이스 타입으로. 어떻게? SNMP를 통해서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 시스코 스위치 한 대를 등록시킨 걸 예시로 하나 넣어놨는데요. 시스코 스위치에 SNMP로 커뮤니티 값을 등록시키고 LLDP를 이네이블 시켜놨습니다. 그랬더니 CX에 연결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서 LLDP 네이버로 검색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라인을 표시해 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CX 스위치까지 표시가 되게 돼 있고요. 약간 구별되는 부분이 좀 색깔이 좀 다르죠. 예, 지금 CX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색깔로 표시가 되고요. CX 스위치가 아닌 아루바의 다른 스위치나 아루바의 컨트롤러나 이런 것들은 미드 그레이 색깔로 약간 그레이 색깔이 좀 더 들어간 색깔로 표시되고요. 그 외에 완전한 넌 아루바 서드 파티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다크 그레이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다크 그레이, 그 다음에 여기엔 일반 그레이고 요 중간 색깔의 짙은 색깔로 갖고 있는 미드 그레이가 아루바 제품이긴 하지만 CX 스위치가 아닌 것을 등록시켰을 때 이 미드 그레이 색깔로 표시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기를 등록시켰으니까 우리가 가끔씩 내가 직접 이 많은 수십 대 수백 대에 해당되는 CX 스위치 중에 내가 원하는 것만 좀 서치하고 싶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 하나 있었죠? 어트리뷰트. 그 부분이 핵심이 되겠어요. 서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그 어트리뷰트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화면에서 왼쪽 맨 밑에 이 세팅에 해당되는 아이콘을 누르시면 여기 어트리뷰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최초엔 아무것도 등록된 어트리뷰트가 지금 현재는 없는데요. 어트리뷰트를 제가 클릭해서 여기에 플러스 버튼으로 어트리뷰트를 추가할 거예요. 저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예시를 하나 삼았느냐, 스위치 용도 구분의 목적으로 저는 그냥 롤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트리뷰트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토폴로지에 보시면 코어 스위치들도 있고 뭐 어그리게이션 스위치도 있고 액세스 스위치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각각 이런 스위치에 너는 코어 스위치야, 너는 액세스 스위치야, 너는 어그리게이션 스위치야 라고 하는 이런 이름표를 저는 붙여주려고 이러한 어트리뷰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롤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트리뷰트 그룹을 이름을 만들어줬고요. 저는 이거를 리스트 타입으로 했어요. 여기 여러분들 눌러보시면 몇 개 타입이 있는데 직관적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 보셔도 됩니다. 저는 리스트 타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 롤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 여러 개를 넣어서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코어 스위치도 있고 액세스 스위치도 있고 어그리게이션 이름표도 넣었는데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건 나는 other라고 하는 이름표로 붙여줄 거야.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값은 other라고 정의해 줬어요. 이 네 개 중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리에이트해서 하나를 만들어 두면 여러분들 지금 이와 같이 이제 하나 만든 것처럼 저는 또 한 가지를 만들었어요. 롤을 하나 만들어 놨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장비 기종에 해당되는 리스트 타입을 저는 어트리뷰트로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타입으로 뭐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셔가지고 뭐 서울, 부산, 뭐 대구 이런 식으로 로케이션을 다 넣어도 되죠. 뭐 데이터 센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리스트 타입으로 만드셔도 돼요. 이 이름표는 계속적으로 무한정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름표를 태그 형태로 장비에 붙여주면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여기에 롤과 디바이스라고 하는 어트리뷰트를 리스트 타입으로 이런 이름으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디바이스는 8400, 6400, 6300, 6200 아더로 나는 쓸 거야. 이런 리스트로 할 거야.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타입의 어트리뷰트를 만들었습니다. 예시로. 그래서 저는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건 토폴로지를 형태 타입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에 디바이스는 이제 이런 리스트 형태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디바이스 아이콘을 눌러서 내가 어트리뷰트 이름표를 붙여줄 아이를 선택할 거예요. 저는 요 코어 두 개를 선택했습니다. 코어 두 개를 선택하고 이쪽에 액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Edit Attribute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Edit Attribute라는 걸 여러분 눌러보시면 이 CX, 이 코어 1, 2라고 하는 스위치에다가 내가 앞서서 만든 롤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를 부여할 거야. 근데 롤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를 부여할 때 내가 리스트로 만든 여러 가지 값 중에 이 아이한테는 코어라고 하는 밸류를 적용해 줘야지. 라고 하고 세이브 하고 나오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요 스위치에서 이렇게 등록시킨 다음에 요 스위치의 IP 어드레스를 눌러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까 토폴로지에서 뭐 우클릭해서 디바이스 디테일에서 들어가셨던 것처럼 뭐 들어가거나 여러분들이 앞서서 보셨던 그 디바이스 디테일 화면이죠. 여기에 보면 아까 없었던 이 어트리뷰트 값이 이제 하나 들어가 있게 돼요. 롤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에 나는 밸류로서 코어 값을 가지고 있겠다. 라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많은 스위치 정보 중에 여러분들이 코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검색해야지 라고 해서 검색하면 이 코어라는 것을 밸류로 어트리뷰트 값을 가지고 있는 스위치들만 조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어그리게이션 두 대 스위치에는요 똑같은 방식으로 에딧 어트리뷰트로 어트리뷰트를 할당할 때 여기에다가 롤도 할당했고요. 또 한 가지 에딧 어트리뷰트 한 번 더 눌러서 디바이스도 얘는 6300 타입이야 라고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얘한테는 지정해 봤어요. 그러면 이 스위치들 애그리게이션 1이나 애그리게이션 2 스위치의 디바이스 디테일 화면에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이 두 개의 태그가 다 매핑되어 있다. 따라서 6300이라고 하는 값으로 검색을 하던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밸류 값으로 검색을 하던 이 애그리게이션 1과 2 스위치가 검색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검색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아까 보시면 그냥 디바이스 메뉴 있죠?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여기 상단에 이런 빈칸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싶은 검색 조건을 넣어 주시면 많은 스위치 중에 그 기기들을 검색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어트리뷰트 이름과 그 밸류 값을 이와 같은 쌍으로 집어넣어서 조회를 하시게 되면 그 값에 매칭되는 스위치들이 이렇게 검색되어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많은 코어도 있었고 액세스도 있었지만 이 어트리뷰트 롤이라고 하는 어트리뷰트의 어리게이션 밸류를 가진 이 두 개 스위치만 검색이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나는 매번 이렇게 내가 어트리뷰트 값을 통해서 이렇게 이름과 밸류 값을 항상 집어넣어서 나는 넣기가 좀 불편하다. 왜냐? 내가 등록시켰던 어트리뷰트가 내가 AGG R로 밸류를 만들었었는지 어그리게이션으로 만들었었는지 아니면 롤 이름이 아니라 뭐 타입으로 넣었었는지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내가 항상 이거를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런 우리가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이 어트리뷰트를 만들어서 검색을 해봤을 때 이렇게 검색해 본 이 검색 조건을 어, 항상 그 여기에 등록 그 검색 리스트로 항상 추가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직접 입력하지 않고 저장된 쿼리 값을 바로 클릭해서 조회할 수 있게끔 이 쿼리 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방식은 이렇게 이러한 검색 조건을 쳐서 검색해 보신 다음에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 보시면요. 나는 이러한 검색 조건을 어떠한 이름으로 검색 리스트에 넣어놔야지. 그래서 저는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어그리게이션 이름으로 여기에 넣게 되면 제가 방금 조회한 이 검색 조건이 바로 요 밑에 딸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이브해서 누르게 되면 이 검색 했었던 이 쿼리 값이 이제 등록이 돼서 어디에 등록이 되느냐? saved queries라고 하는 이 리스트에 이와 같이 어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이름과 그 쿼리 조건식이 이렇게 등록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 검색 창 오른쪽에 이렇게 짝대기 표시 리스트인 것처럼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화면을 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면을 딱 보시게 되면 나는 여기에 등록된 내가 등록했던 여러 쿼리들 중에 얘구나 얘를 검색해야지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등록해 주신 쿼리로 이렇게 직접 넣지 않으셔도 이걸 클릭해서 바로 검색해 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검색 조건식을 여러분들이 직접 넣어 주실 수 있고요. 물론 이 밑에 보면 우리가 집어넣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검색 조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러닝 컨피그레이션과 스타터 컨피그레이션 다른 것들을 보여줘. 그리고 뭐 어떤 뒤에서 보겠지만 컨퍼런스 테스트 뭐 페일한 걸 보여줘. 뭐 등등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등록되어 있는 검색 조건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뒤에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직접 검색할 때 활용을 해보시면서 확인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사용자 정의 어트리뷰트는 우리가 앞서서 본 것처럼 그런 롤과 디바이스 타입으로 넣은 것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렇게 어트리뷰트 값들이요. 기본적으로 넷에딧에 등록되어 있는 어트리뷰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예시로 들었는데요. current firmware라고 하는 어트리뷰트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current firmware라고 하는 어트리뷰트의 뒤에 밸류 값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집어넣어 주면 이것에 매칭되는 아이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current firmware라고 치고 콜론 치고 10.09 근데 앞 뒤에 각각 이런 식으로 뒤에 이제 뭐 마이너 버전이나 앞에 어떤 특정 프리픽스가 붙게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검색해내기 위해서 별표를 치고 10.09로 치시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많은 스위치 중에 10.09 버전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보여줘 라고 했더니 이제 액세스 스위치와 액세스 6200 스위치 두 가지가 이렇게 보이게 되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어트리뷰트도 사전 정의되어 있는 어트리뷰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터스 콜론 unreachable이라고 하는 요 밸류 값으로 이렇게 쳐주니까 지금 현재 네트워크에서 떨어져 있는 스위치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요 스위치 한 대를 네트워크에서 분리를 시켰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검색어로 확인을 해보니 이 스위치가 이와 같은 형태로 검색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어트리뷰트를 내가 다 알지도 못하는데 그 이름을 내가 커런트 펌웨어든 뭐 이것들을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느냐.
요런 사례로 제가 요런 표를 좀 넣어놨어요. 여기 보시면 뭐 기본적인 어트리뷰트가 뭐 IP도 있고 네임, 어드레스, 모델, 시리얼, 커런트 폼이야 앞에서 봤었죠. 그다음 맥 스테이터스 앞에 언리처블로 봤었죠. 모디파이드, 뭐 스타터 컨피그, 러닝 컨피그 이런 이제 어트리뷰트의 밸류 값으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뭐 IP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네임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뭐부터 해서 커런트 포미아가 이런 거, 뭐 시리얼이 이런 거, 그리고 스타터 컨피그 안에 이런 명령어가 있는 거, 뭐 러닝 컨피그 안에 뭐 이런 명령어를 가지고 있는 거, 이런 스위치들을 다 검색해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트리뷰트를 활용해서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보통 쓰시다 보면 이 안에서도 이제 모두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주로 쓰시는 운영자분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자주 쓰시는 어트리뷰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몇 번 쓰시다 보면 기억하실 수 있지만 내가 언뜻 내가 좀 더 다른 내가 써보지 않은 다른 어트리뷰트가 뭐가 있는지 좀 전체적인 목록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 검색창에다가 이렇게 대괄호 대괄호 헬프 대괄호 대괄호 이렇게 해서 검색 엔터를 치시면요. 바로 이런 도큐먼트 헬프 도큐멘테이션이 로딩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디바이스 어트리뷰트에 뭐가 있는지 쭉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트리뷰트가 뭐가 있을까? 내가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어트리뷰트들 목록이 뭐가 있을까? 활용을 해봐야지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헬프라고 하는 것을 입력해서 이와 같은 검색 어트리뷰트와 활용 사례들에 대해서 자세히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앞서서는 CX 스위치를 디스커버리해서 등록을 시키고 토폴로지에서도 확인을 하고 디바이스 디테일도 받고 많은 CX 스위치 중에 내가 원하는 스위치를 검색해내기 위해서 어트리뷰트라는 것도 생성하고 그 어트리뷰트를 특정 스위치들의 매핑해서 검색할 수 있는 부분까지 봤어요. 그럼 요번에 이제 대시보드에 해당됩니다. 대시보드 화면을 보면요. 여러분들 넷에딧에 접속하신 화면에서 이쪽 위에 이 부분을 클릭해 보면 요거는 이제 오버뷰에 해당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대시보드 타입으로 제공하는 오버뷰 메뉴가 됩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와 같은 화면이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최근에 설정이 변경된 스위치들, 언리처블 연결되지 않는 디바이스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디바이스가 스타트 컨피그랑 러닝 컨피그가 다른 상태에 있는 디바이스들, 최근에 디바이스로 추가된 스위치들, 여기에 보면은 이건 뒤에서 다룰 거지만 사용자가 정의해둔 뭔가의 설정 규칙을 지키지 않은 스위치들, 뭐 여기는 이제 NA라고 하는 아르바 CX 스위치의 파이썬 타입으로 돌아가는 스크립트죠. 그 네데잇의 상태가 어떤지 뭐 이런 기본적인 6개의 타일 차트로 기본 요 오버뷰 화면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편집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걸 빼버리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원하는 걸 여기다 집어넣거나 그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 위에 이런 마크를 이런 메뉴를 아이콘을 클릭해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이러한 하나의 개별 타일들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시로 어떻게 했느냐. 여러 스위치 중에서 코어 스위치를 하나의 해당되는 거 하나의 타일, 어그리게이션 스위치에 해당되는 거 하나의 타일, 액세스 스위치에 해당되는 것을 하나의 타일로 추가해야지라고 해서 타일 3개를 넣었어요. 넣는 방식은 타일의 이름을 줘야겠죠? 앞서서 보시면 이 타일에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름을 주고서 타일을 하나씩 만들 거기 때문에 저는 타일을 코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서 그 타일에 보여지는 이름을 코어 스위치라고 보여주게 해야지. 그리고 어그리게이션 타일을 만들면서 보여지는 이름은 어그리게이션 스위치로 해야지. 액세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는 이제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디바이스라고 했고요. 쿼리 부분에 여기에 보여지는 모든 정보들은 쿼리를 통해서 매칭된 아이들 디바이스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이 플랜은 이제 뭔가 설정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디바이스를 전 선택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디바이스를 보여줄 거냐? 이 쿼리를 통해서 확인된 디바이스들을 난 여기다 보여줘야지. 그래서 보여주는 거는 이렇게 리스트 타입으로 보여줘야지 아니면 이런 원형 차트 타입으로 보여줘야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리스트로 보여지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어트리뷰트 넣으셨던 거 있죠? 어트리뷰트 롤이 코어에 해당되는 밸류를 갖고 있는 스위치만 나는 여기에다가 타일에 집어넣어야지.
반대로 여기는 어그리게이션, 여기는 액세스. 즉 이렇게 쿼리 조건을 넣어주고 거기 매핑된 애들이 이 타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른쪽에 다시 보시면 이제 기존에 없었던 이런 타일들이 들어간 걸 보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네이블 시키고 비활성화 시켜서 만들어둔 애들을 넣거나 아니면 빼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네이블드로 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드신 이것들을 다 넣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타일들도 여러분들이 이네이블드 부분을 해제해서 디세이블 상태로 놓으신다면 여기에 있었던 기본 디폴트 타일들도 화면에서는 제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넣어봤더니 다음과 같이 3개의 타일이 추가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과정에서 여기에 넣고 싶다. 어떤 걸 넣고 싶다? 뭐 펌웨어가 어떤 버전이 뭐 어떤 버전인 것 아니면 뭐 여러분들 조건에 따라서 헤드쿼터에 있는 것들 아니면 뭐 디바이스 종류가 뭐 8400인 것들 이렇게 다양한 조건으로 타일을 계속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대시보드 편집까지 봤어요. 그럼 요번에 볼 것은 무엇이냐? 컨퍼먼스 테스트라는 건데요. 이게 뭐 적합성 테스트 뭔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 운영자가 관리자가 내가 관리하는 스위치들은 이런 조건은 좀 지켜줘야 돼. 예를 들면 인터페이스에는 반드시 디스크립션을 달아주는 적어도 이런 설정 규칙을 따르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자가 정의한 설정 규칙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미리 이런 것들을 설정 규칙 항목으로 넣어두시면 이것들을 위반했는지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네데디시 검사를 해서 보여주게 되고요. 네데디시 검증하는 그 과정을 컨퍼먼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볼까요? 컨퍼먼스 테스트, 이런 적합성 테스트는 여기 화면에서 볼 수 있어요. 이 세팅 화면 아이콘에서 들어가 보시면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옆에 컨퍼먼스 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컨퍼먼스 탭을 눌러보시면 이와 같이 기본적인 3가지 타입이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 뭐 샘플로 커먼 크리테리아 부분을 하나 볼까요? 이거는 이제 북미에서 사용하는 커먼 크리테리아 그 뭐라 그럴까 그 규칙들이죠. 보안 규칙들. 지금은 활성화는 안 돼 있습니다. 디폴트로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만약에 이것들을 이네이블 시켜보면은 이 규칙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북미에서 사용하는 이 CC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활용되는 커먼 크리테리아에서 제공하는 보안 규칙들 중에 이런 부분들을 지켜야 된다. 뭐 미니멈 패스워드 길이는 뭐 얼마가 돼야 되고 SSH 뭐 알고리즘은 뭘 써야 되고 등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규칙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걸 만약에 활성화를 시켜놓고 보면 여러분들 네데디스 이제 그 규칙들을 검증해요. 어떤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CX 스위치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컨퍼먼스 테스트 규칙을 위반한다라고 하면 이 대시보드 오버뷰 화면에서 이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 폴리시 바이올레이션스라고 하는 이 타일에 몇 개 디바이스가 위반이라고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어떤 장비가 리스트가 있는지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북미에서 적용하는 요 CC에 해당되는 이런 커맨드들을 TX에 다 지금 넣어놓고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다 위반됐다라고 판단돼서 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반되어 있는 부분이 5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보시면 어떤 장비가 위반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가보시면 바로 이 토폴로지 네트워크 이 토폴로지 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어떤 부분이 위반했는지는 이런 체크 표시로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5대가 다 위반했죠. 이 상태, 즉 이게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5대가 다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액션 버튼을 눌러서 뷰 컴피그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이 스위치들에 대한 설정 부분들을 쭉 보여주게 되는데 이쪽 오른쪽 창에 인사이트 창에 컨퍼먼스 테스트에 대해서 위반됐어. 어떤 부분을 보냐니까 위반했는지 보니까 커먼 크리테리아에서 요구한 이 부분들이 이 스위치들에서는 다 만족되지 않아 라고 이와 같은 형태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CC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은 다시 디세이블 시켜놓고요. 우리가 원하는 이제 컨퍼먼스 테스트 규칙을 하나 넣어 줘 볼게요. 밸리데이션에서 컨퍼먼스 탭에서 플러스 버튼으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걸 해볼 것이냐? 저는 모든 인터페이스에는 우리 장비를 운영하는 모든 관리자들은
인터페이스의 디스크립션을 항상 달아라. 즉 인터페이스가 현재 셧다운 상태가 아닌 모든 인터페이스들은 그게 링크 어그리게이션 인터페이스든지 아니면 그 멀티샷시 VSX 같은 걸로 운영됐을 때 멀티샷시 LAG 인터페이스든지 아니면 일반 인터페이스든지 셧다운 상태만 아니라면 모두 디스크립션을 달아줘. 이걸 규칙으로 할 거야. 만약에 디스크립션이 노샷 상태의 인터페이스에 안 달려 있다면 그 스위치는 컨퍼먼스 테스트에서 위반한 걸로 표시될 거야 라는 규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뭐 디스크립션 넣어줬고요, 뭐 이름 넣어줬고요, 이런 이름의 규칙을 넣어준 거고, 뭐 워닝 레벨은 여러분들이 각각 워닝이든 뭐 그거보다 심각한 레벨이든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커맨드로 이러한 노샷 상태의 디스크립션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을 이와 같은 레귤러 익스프레션 형태로 넣어준 거예요. 이 커맨드 부분을 보니까 within 인터페이스 부분에 인터페이스 뭐 1 슬러시 뒤에 보면 어떤 숫자값 뭐 0, 뭐 0부터 9까지 0부터 9까지 어떤 인터페이스에 이 인터페이스 설정 안에서 만약에 노샷이라고 되어 있다면 디스크립션 명령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LH 멀티샷시 VSX 같은 스위치 경우에는 멀티샷시 링크 어그리게이션 포트의 노샷 상태라면 반드시 디스크립션 달아라. 그리고 일반적인 LAG 인터페이스에도 노샷 상태라면 디스크립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러한 규칙 정의를 위한 문구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dd 하게 되면 이제 이와 같이 컨퍼먼스 테스트하는 조건이 하나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넣어 보니까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적용됐어요. 이렇게 적용하고서 다시 여러분들이 그 오버뷰 대시보드 화면에 가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정의하신 이 디스크립션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노샷 상태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디스크립션이 정의되지 않은 스위치. 저는 지금 보니까 5대 중에 3대가 그렇게 위반하고 있네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 아까는 CC는 5개가 문제였는데 지금은 요 3개만이네요. 3개가 자동적으로 표시가 돼 있고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디바이스 디테일로 들어가서 보셔도 이렇게 이 디바이스 디테일 화면에서도 컨퍼먼스에 한 가지 워닝이 있다. 어떤 거? 인터페이스 디스크립션을 다르라고 했었던 우리가 만들었었던 조건식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감지됐다.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뒤에 가서 우리가 컨피그레이션 설정하는 이 에디터 이건 뒤에서 보실 텐데 이렇게 뭔가를 설정하는 화면에 가서 우리가 막 설정을 할 때요. 여러분들 지금 이 디스크립션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이런 인터페이스들을 왼쪽에는 항상 여러분들 요 워닝 여러분들이 그 중요도에 따른 그 아이콘이 항상 옆에 표시가 되면서 description must exist 해야 되는데 존재해야 되는데 여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은 형태로 항상 표시해 줍니다. 그 라인에. 굉장히 직관적이죠. 난 여기서 뭔가 컨퍼먼스 규칙을 어긴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난 여기에 이제 디스크립션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넣어줘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저희가 봤었던 것처럼 인사이트에 똑같이 이런 부분이 정의가 돼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런 부분도 스위치의 설정 창에 들어가서 설정을 할 때도 이와 같이 똑같이 위반된 라인을 직접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에디터 화면은 우리가 뒤에 설정 가서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처럼 뭐 within에서 보고 뭐 if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반드시 뭐 must exist 뭐 이런 문자 값들을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적어 넣을 것이냐. 그리고 이렇게 컨퍼먼스 테스트로 사용할 만한 좀 좋은 예시들이 뭐가 있느냐. 난 이걸 당장 뭐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정도로 쓸지 모르겠다. 따라서 그것 때문에 아르바에서는 이런 컨퍼먼스 테스트 용도로 활용할 만한 베스트 프랙티스 가이드를 별도로 제공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기 적어드린 링크에서 다운 받으시면 이렇게 컨퍼먼스 테스트를 하기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 가이드를 좀 받으실 수 있고요. 이것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앞서서 제가 이제 디스크립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었던 요 컨퍼먼스 테스트 예시도 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걸 활용했었던 거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뭐 SNMP 관련돼서는 커뮤니티 스트링 용도로 뭐 퍼블릭은 있으면 안 된다. 뭐 그리고 등등 이런 조건들도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검사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여기에 다 담아놨고요.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좀 살펴보시면서 아 이거 내가 좀 쓸만하겠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골라내셔서 컨퍼먼스 테스트로 구문을 참고하셔가지고 컨퍼먼스 테스트 규칙들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컨피그레이션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디바이스를 등록하고 검색 관련된 어트리뷰트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컨퍼먼스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관리자만의 설정 규칙들도 정의를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네데이스의 가장 강력한 기능이라고 했던 그 설정 기능과 그 설정함에 있어서 설정이 유효한지를 검사하는 이 밸리데이션 과정, 이것들에 대한 이제 핵심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컨피그레이션, 이것은 단지 중앙에서 뭐 중앙 설정 콘솔처럼 그런 설정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강력한 컨피그레이션 밸리데이션을 수행하는 안전한 설정 기능을 제공하는 네데디시다라고 것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네데디시 이런 검증으로 하는 네 가지 타입의 검증 과정을 거치는데요. 일단 ongoing syntax validation,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설정창 뒤에 가서 보실 이제 설정창이 이제 그 기능 메뉴가 에디터라고 하는 메뉴인데 거기서 설정하실 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명령어를 쭉 입력하시는 과정에서 명령어 자체에 오타가 났을 경우에 그 신텍스 오류를 검증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VLAN을 넣기 위해서 VLAN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VLAM이라고 적은 이런 커맨드의 문구 자체에 신텍스 에러가 생기는 것을 1차적으로 검증합니다. 언제? 설정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컨퍼먼스 밸리데이션을 거쳐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컨퍼먼스 테스트에 대한 검증입니다. 즉 관리자가 설정 규칙으로 정의해둔 이런 요구 조건들을 위반하는지 항상 검증해요. 언제? 설정할 시에, 설정 적용할 시, 그리고 항시, 주기적으로 이거는 검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 보셨기 때문에 좀 익숙하시죠? 그래서 기본적인 명령어 문구에 대한 신텍스 오류, 그리고 관리자가 정의해둔 설정 규칙에 대한 컨퍼먼스 검증, 테스트 검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바이스 밸리데이션입니다. 이거는 단지 명령어의 오타를 넘어서 우리가 적용하고자 하는 변경된 설정 값을 스위치에 직접 내려보내고 스위치는 이것을 바로 러닝 컨피그레이션 상태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설정 자체가 문제가 없는지 드라이런 상태로 임시로 내부 스위치 OS에서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에디터 메뉴에서 관리자가 네데디스에서 설정을 하고 이 설정을 임시적으로 스위치에 내려보내는 거예요. 디바이스 밸리데이션 해야지 라고 클릭을 딱 하면 그 사용자가 변경된 설정 값을 스위치에 내려보내서 스위치가 OS에서 임의적으로 이 설정에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하는 드라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예를 들면 신텍스 오류는 아닌 뭐 1/2/1번 포트에다 전 넣으려고 그래요. 모듈형 이 샤시형 스위치도 아닌데, 즉 스위치에 갖고 있지 않은 인터페이스에 뭔가 설정 값이 내려갔다거나 아니면 그 라우팅 프로토콜 세팅을 할 건데 라우팅 세팅을 하는 과정에서 라우터 OSPF 아이디를 뭐 1로 만들고 정의해 놓고 있었는데 실제 어떤 인터페이스에는 그거를 뭐 3이라는 값을 내려보낸다거나 이렇게 신텍스 에러는 아니지만 이런 설정 값이 스위치에 내려갔을 때 정상적인 동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검사해보는 강력한 기능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디바이스 밸리데이션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뒤에서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서 디바이스 밸리데이션을 거쳐서 즉 나는 내가 변경된 설정 값을 스위치에다가 잠시 내려서 스위치가 자기 OS에서 드라이런 과정으로 살짝 심플하게 구동시켜 볼 수 있게끔 검증한 다음에 이상이 없어 라고 하게 되면 그때 관리자는 최종 설정을 러닝 컨피그레이션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때 러닝 컨피그레이션을 내린 다음에 체인지 밸리데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정의해둔 여러 가지 쇼 명령어들을 우리는 정의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설정 값이 적용되기 전과 후, 즉 러닝 컨피그레이션을 내려 이 디바이스 밸리데이션을 잘 거쳤으니 러닝 컨피그레이션을 직접 적용해 라고 하기 그 전과 후에 쇼 명령어 상태들을 검증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OSPF 라우팅에 관련된 설정 값을 변경했다고 하면 OSPF 라우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쇼 명령어들을 전후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OSPF 네이버들이 정상적으로 맺어져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내가 설정 후에도 정상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 컨피그레이션을 내린 다음에 체인지 밸리데이션을 하는 거죠. 즉 설정을 적용한 전후에 정상적으로 쇼 상태로 보니까 이것이 정상 상태구나라고 운영자가 판단하게끔 하는 겁니다. 만약에 쇼 상태가 설정을 러닝 컨피그레이션에 반영한 다음에도 정상적인 쇼 명령어의 결과값을 보인다면 나는 이제 커밋을 눌러서 스타터 컨피그까지 완전히 저장되게끔 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과정으로 설정이 정의되게 돼 있어요. 따라서 넷에딧에서 수행하는 이러한 밸리데이션 과정은 이와 같은 네 가지 타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설정을 이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디바이스 아이콘을 눌러서 코어 스위치 두 개를 선택하고 액션 버튼을 눌러서 Edit Config를 눌렀어요. 이 두 대 스위치의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 저는 Edit Config를 눌러서 들어갔습니다. 뭘 바꾸려고 하는 거냐면 두 대의 코어 장비에 저는 VLAN 98, 99번 신규를 생성하고요. 98번 인터페이스에 각각의 IP 주소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어 1과 코어 2에 VLAN 98, 99를 신규 생성을 다 시킨 다음에 그 중에 98번에 대한 VLAN에는 인터페이스에는 각각 코어 1에는 어떤 IP를 넣어, 코어 2에는 어떤 IP를 넣어 라고 하는 요만큼의 설정을 샘플로 해보려고 합니다. 두 대를 선택해서 에딧 컨피그 화면으로 들어오면요. 이런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에디터 화면 메뉴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구들이 쭉 설정 값들이 쭉 보이게 돼요. 양쪽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서로 다르게 이제 활용하고 있는 값들은 이렇게 하이라이트 돼서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배경색으로 쳐져가지고 표시되게 됩니다. 각각의 호스트네임은 코어 1과 코어 2로 다르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돼서 호스트네임이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그냥 표시가 되고 여기를 클릭하면 우리는 각각 다른 호스트네임을 넣을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되죠. IP 부분에서도 여기 각각 라우터 아이디 부분도 각각 다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시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새로운 VLAN을 추가하기로 했죠. 그래서 VLAN 명령어에 있는 이쪽에다 98, 99를 넣습니다. 똑같은 값이 적용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특정 VLAN 인터페이스에 IP 어드레스를 추가하기로 했죠. 여기에서 보시면 VLAN 인터페이스에 IP 값을 추가할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의 스위치를 선택했기 때문에 두 개의 스위치가 같은 설정 항목 안에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하이라이트 돼서 어떤 문자로 대체돼서 표시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이런 팝업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 코어 1은 요 값으로 세팅되어 있구나. 코어 2는 요 값으로 세팅되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특정 값을 바꾸시고자 한다라면 여기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여기서 설정 값을 바꾸시게 되면 각각의 스위치에 적용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타입으로 저는 이제 여기 인터페이스 VLAN 98번에다가 IP를 넣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 VLAN 98번 명령어 넣어줬고요. 밑에다가 IP 어드레스 이와 같은 값으로 넣어줬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항상 이제 이렇게 개행시켜서 이 안쪽에 들여쓰기를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값에 우리가 코어 1의 장비 IP를 설정을 이렇게 하나 했어요. IP를 넣어야 되니까 98.98.98.11이라고 하는 값으로 내가 코어 1에다 값을 넣어줘야지 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하나 넣어주면 근데 우리는 코어 1, 2에 다른 값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보시면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코어 1에는 이 값을 넣고 코어 2에는 이 값을 넣어야지 라고 해서 서로 다른 값을 넣어주고 어플라이를 하면 여기에는 서로 다른 값을 가진 설정 값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일단 설정을 제가 변경하고 싶은 걸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이제 상위에 있는 아이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뷰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 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에디터가 에디터 화면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diff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 어떤 부분이 다른 설정을 가지고 있냐, 어떤 부분이 그 다른 컨피그로 되는지 비교를 좀 해보자 라는 부분을 보시려면 이 diff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코어 1, 2 둘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코어 1, 코어 2를 여기 셀렉트 박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코어 1에서 내가 보면 기존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바꿨구나. 기존에 이 부분이 이렇게 변경되었고 지금 보면 기존에 없었던 인터페이스 98번 명령어에서 이 안에 98번이 생성되고 IP를 추가했구나. 그래서 이 diff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도 전후 내가 지금 어떤 설정을 변경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설정 값을 내리기 전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밸리데이션 그 다음에 할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정 값을 이제 다 입력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변경하고 싶은 설정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밸리데이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설정 검증. 신텍스 오류가 나는 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뭐 라우터 아이디인데 ROUTER이 아니라 ROUTAR이라고 썼다. 이때는 반드시 이때 바로 신텍스 검증의 표시가 됩니다. 뭐 빨간색 밑에 줄로 이렇게 표시가 되거나 이런 신텍스 오류는 바로바로 에디터 창에서 보여줘요. 이게 첫 번째 검증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컨퍼먼스 테스트는 항시 그리고 이때도 항상 하고 있다라고 했고 또 한 가지 하는 것이 뭐냐? 디바이스 밸리데이션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여기에 변경된 설정 값들에 대해서 스위치에 내려보내보고 스위치가 실제 러닝 컨피그는 아니지만 자기의 OS에서 가상으로 그 명령어들을 수행시켜보는 드라이라는 과정을 하게끔 하는 것이 이 밸리데이트 메뉴입니다. 요걸 클릭해 보시면 이 네데짓은 이러한 설정 값을 설정 변경 대상인 코어 1과 코어 2의 REST API로 내려보내요. 그럼 REST API로 내려보내면 그 안에서 드라이런을 거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문제될 설정들이 지금 내 스위치에서 돌아갈 때 명령어들은 다 적용될 수 있게끔 가능해, 괜찮아 라고 하면 잠시 후에 하단에 이런 녹색 창이 뜹니다. 혹은 다른 경고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러 이 부분 이 녹색 창이 떴다라는 거는 Device Validation Completed Without Errors 에러 없이 모든 밸리데이션이 마쳤어. 즉 스위치에 다 설정 변경 값을 내려보내 보니까 드라이런 과정에서는 이상이 없어 라고 해서 이 결과 값을 받은 겁니다. 스위치가 올려보내준 그 결과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에러가 없이 마친 밸리데이션 요 메시지를 확인하시면 그때 다시 Return to Plan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걸 눌러서 돌아가면 됩니다. 이 과정을 잠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리턴 투 플랜으로 이제 가서 뭔가 실제 이 컨피그레이션을 스위치에 적용하는 그 단계로 이제 이동할 건데 그 전에 잠깐 이 밸리데이션 관련돼서 이 로직을 한번 설명을 말씀드릴게요. 밸리데이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데딧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X 스위치에 이러한 값을 포스트로 내리게 됩니다. REST API 통신을 통해서 내려보내게 돼요. 이 설정 값들을 쭉 이런 CLI 값들을 내려보내면 여기서 이제 드라이런을 거치게 되고요. 이때 상태 그래 이상 없어 하는 상태 값을 보내주고 그 상태와 함께 REST IP의 이러한 포맷으로 된 이 JSON 포맷으로 된 이런 설정문을 같이 올려보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드라이런을 시켜봤더니 이상이 없구나. 그리고 얘가 이 전체 설정 값들을 이런 JSON 포맷이라고 하는 것으로 얘는 전달을 시켜줬구나. 난 그러면 좀 이따 네데짓을 통해서 실제 설정을 러닝 컨피그 방식으로 내릴 때 얘가 올려보내준 이 설정 그대로 나는 적용을 바로 시키면 되겠구나. 검증된 설정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설정 변경 값을 내려줄 때는 이런 CLI 타입으로 내려주고요. 드라이런을 하게 되고 이상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이런 CLI 설정문을 얘가 이런 스위치와 네데짓이 알아볼 수 있는 JSON 타입의 포맷으로 변경된 값을 받게 되고 이 다음에 네데짓이 이제 설정 적용해야지 라고 했을 때 요 구문 그대로를 REST API 타입으로 API 호출을 통해서 내려보냅니다. 이런 방식으로 밸리데이션, 디바이스 밸리데이션을 수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뷰 플랜 타입으로 이 플랜 디테일을 다시 아까 돌아가기로 했었죠? 그 화면으로 돌아가 보면 이와 같은 여러분들이 배경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난 이제 디바이스 밸리데이션도 거쳤으니 실제 스위치에 디플로이 해야지. 이것이 바로 러닝 컨피그레이션으로 내려보내게끔 시키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디플로이 버튼을 딱 눌러보면 이런 팝업 창이 뜨고요. 여기에 요 두 개 스위치 러닝 컨피그에 반영될 거야 라고 메시지가 뜨고 여러분들께서 디플로이 버튼을 눌러버리게 되면 이 과정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플로이 버튼을 통해서 REST API 타입으로 설정 값이 쭉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디바이스 밸리데이션을 거칠 때
아, 나 이상 없었어. 드라이런 해보니까 이상 없었어라고 상태 값을 전달해 줬고 그때의 EI에 문제가 없었던 설정 값을 제이슨 포맷 타입으로 전달해 줬었던 바로 그 내용을 그대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러닝 컨피그레이션 으로 적용하게 되고요. 이걸 적용하게 되면 아, 나 잘 됐어. 러닝 컨피그레이션 잘 반영했어. 라고 해서 그 상태 잘 됐어라고 하는 이런 명령 메시지들을 다시 전달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플로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REST API 호출을 통해서 제이슨 포맷의 설정 값이 쭉 내려가게 돼 있고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디플로잉 하고 있는 과정, 즉 러닝 컨피그레이션으로 내리고 있는 과정이고 커미티드는 아직 스타터 컨피그로 완전히 세이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커밋은 안 됐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표시된 것처럼 이 디플로이가 현재 인 프로그레스 상태에 있다. 그리고 전체 여기 보면 두 개의 디바이스가 프로그레스 상태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디바이스 이 디플로이가 완료가 되면 디플로이 두 개가 다 디플로이 됐어 라고 이렇게 표시되고요. 여기도 보시면 디플로이 석세스 됐어, 즉 러닝 컨피그레이션으로 잘 내려간 거야 라고 표시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 여러분들 여기 체인지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곳에 이 부분이 스타트 나 이제 체인지 밸리데이션 시작해야지, 이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설정 전후에 어떤 쇼 명령 상태들을 가지고 검증할 수 있는 그 과정이라고 그랬죠. 즉 설정 변경 전에는 쇼 상태가 이랬는데 설정 변경 후에 쇼 명령을 통해서 확인한 장비 상태가 이렇더라라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체인지 밸리데이션입니다. 이 과정은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이것이 스타트 됐다라고 하는 요 밑에 상태가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플로이 석세스 되는 과정에서 리프레시드라고 딱 표시되면서 현재 이 디플로이가 된 다음에 쇼 명령어를 다시 수집해 왔어 라고 하는 것이 리프레시 됐다라고 하는 요 문자열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이게 리프레시드로 딱 표시가 되면 검증이 쇼 명령어로 다시 한번 상태 확인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요 리프레시드라고 하는 요 상태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그때 요 버튼을 클릭해서 쇼 명령어 상태가 어땠지?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인지 밸리데이션 요 버튼을 눌러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과 같이 설정 변경을 했을 때 이런 명령어들을 사전 이 설정 전과 후에 다 비교를 하네.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 체인지 밸리데이션으로 자동적으로 수행됐는데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이런 명령어들 넣으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넷에딧이 이런 체인지 밸리데이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사전과 사후에 적용 후에 이런 명령어들로 비교해봐 라고 디폴트로 좀 적용해 놓은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수행된 것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뒤에 이어져서 제가 말씀드릴 이런 명령어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적용시켜 보는 부분들도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체인지 밸리데이션을 해보니 디폴트로 적용되어 있었던 명령어들을 설정 변경 전과 후에 다 돌려본 겁니다. 그래서 설정 변경 전에 요 명령어에 대해서는 이런 것이 보였어. 이때는 근데 VLAN 98이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추가돼서 이런 부분들이 보였구나. 이렇게 전후 비교들을 모든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혹은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라우팅 관련된 OSPF 라우팅 관련된 뭐 이런 명령어를 추가적으로 다 넣었다라고 하면요. 네이버와 OSPF 라우팅 관계를 수렴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리프레시 버튼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눌러보시면 쇼 명령어를 다시 한번 현재 상태에서 다시 수행하게끔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네트워크 커넥티비티가 서로 간에 연결되고 그 다음에 쇼 상황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명령어들인 경우에는 이 리프레시 버튼을 한번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눌러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런 명령어에 따라서 활용하실 수 있는 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인지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신 쇼 명령어들을 다 봤다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모든 게 다 정상이구나. 기존 상태와 나중에 보니까 쇼 상태, 내가 원하는 상태, 다 정상이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커밋을 통해서 스타터 컨피그로 밀어 넣어야지 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디플로이 다 마치고 나게 되면 이 커밋 롤백 버튼이 보라색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롤백은 나는 체인지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돌려보니 뭔가 이상해. OSPF 라우팅 관련된 설정을 변경했는데 네이버가 맺혀지지 않아요. 쇼 OSPF 네이버를 통해서 보니까 네이버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뭔가 잘못됐구나.
다시 돌아가야지. 이 상태에서 롤백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은 러닝 컴픽에 넣었었던 걸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인지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 다 정상적이구나 다 확인되셨다라고 하면 이때 커밋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스위치의 스타트업 컴픽으로 최종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디플로이드로 두 개 표시됐던 게 완전히 두 개의 스위치가 커미티드 됐어 라고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요 밑에도 커밋 됐다라고 yes로 표시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설정이 최종 스타트업 컴퓨터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완료가 된 거죠. 그러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렇게 체인지 밸리데이션 용도로 내가 검증하고 싶은 명령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집어넣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팅 메뉴에서 밸리데이션 부분에 들어가셔서 아까 우리가 컨퍼먼스 테스트는 여기다 넣었었죠?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체인지 밸리데이션 탭으로 갈게요. 여기에 가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명령어를 이쪽 커맨드 스크립트 부분에 넣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 조합이 되는 커맨드 스크립트를 여기에서 만들고 나서 그 명령어들을 이쪽 위에 커맨드 매핑이라고 하는 곳에 플러스를 눌러서 실제 적용시키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CX 스위치를 설정을 변경해서 체인지 밸리데이션을 누를 때마다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이 설정 값들이 설정 전후에 검사돼서 그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커맨드 스크립트를 여러분들 여기 누르시게 되면 플러스 버튼으로 추가시킬 수 있어요. 저는 그 랩토폴로지에서 OSPF가 구동되고 있기 때문에 OSPF 전후 상태를 좀 확인해 보려고 OSPF 이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 이 커맨드 스크립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이 설명 디스크립션으로 달아둔 거고요. 그래서 OSPF 관련돼서 어떤 명령어를 수행해 보고 싶으냐? 저는 show IP OSPF 1, show IP OSPF 인터페이스 브리프, show IP OSPF 네이버 난 이런 것들을 좀 봐야지 라고 해서 내가 보고 싶은 명령어들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add 누르게 돼요.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은 다음에 커맨드 매핑에서 여러분들이 플러스를 눌러서 아예 새로 추가로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라우팅 스테이트와 어떻게 보면 OSPF도 일관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추가로 만들어낸 이 OSPF를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라우팅 스테이트 커맨드 매핑에다가 그냥 추가를 시키려고 여기를 활용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서 저는 기존에는 디폴트인 상태에서는 모든 CX 스위치의 설정 변경 플랜에 대해서는 라우팅 스테이트를 검사해. 이게 이제 디폴트 상태였어요. 여기에다가 저는 여기에 하나 OSPF를 추가 체크를 한 거죠. 제가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커맨드 스크립트들은 여기 쭉 뜹니다. 대신 여기에 내가 어떤 거를 검증할 것인지 체크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CX의 설정 변경 과정에선 이제 라우팅 스테이트와 OSPF를 동시에 다 이 명령어들을 검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K를 눌러주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두 개 다 활성화되어 있는 이 여러 가지 커맨드 매핑들이 다 수행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했었던 OSPF 명령어들을 이제 활용해 보려고 저는 시나리오를 이제 똑같이 OSPF 관련된 설정을 좀 바꿔보는 시나리오를 가졌어요. 지금 코어 1, 2와 어리게이션 1, 2에 OSPF가 구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스위치를 네트워크 토폴로지에서 선택하거나 아니면 디바이스 메뉴에서 선택해서 이 컨피그 에딧 메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에디터에 들어와 보니 이렇게 네 개가 선택되어 있고요. 여기 쭉 설정 값 중에 여기 보시면 이제 라우터 아이디와 OSPF 라우터 아이디 값도 기존에 이제 10.0.1.1 뭐 1.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거를 1.3, 1.4, 1.1, 1.2로 돼 있던 거를 다 1.13, 14, 11, 12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룩백 IP도 똑같이 이와 같은 식으로 바꿨어요. 기존에 10.0.1.3, 4, 1, 2 돼 있던 거를 13, 14, 11, 12로 이렇게 똑같이 다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적용을 변경을 하고서 이 체인지 밸리데이션을 눌러 보니까요. 이 체인지 밸리데이션을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미 이제 디플로이 내린 거죠. 디플로이를 내려서 러닝 컨피그레이션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후 상태를 이제 체인지 밸리데이션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체인지 밸리데이션이 이제 리프레시드로 다 됐어요. 리프레시로 됐다는 건 설정을 OSPF 관련된 설정을 디플로이 한 다음에 쇼 상태를 본 거구나. 여기를 이제 클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아까 추가했었던 명령어들이 보이시죠? 이런 명령어들에 대한 결과값을 이렇게 쭉 전후를 보여줘요. 보니까 이 전에 이제 show IP OSPF 인터페이스 브리프를 보니까 여기 이제 기존에 뭐 IP 어드레스 1.1 루트백 돼 있었던 게 1.11로 바뀐 게 있었고, 이쪽에 보니까 이제 라우터 아이디로 기존에는 뭐 10.0.1.3 돼 있던 걸 다 저희가 앞에 13, 뭐 14, 12, 11로 바꿨죠. 이런 식으로 다 바꿔놨었던 부분에서 이쪽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다 바뀐 부분을, 그리고 이 네이버 상태가 다 스테이트풀로 다 확인이 된 이 부분까지 정상적으로 확인한 부분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라우팅 상태가 수렴되거나 이런 수렴 시간이 걸리게 되는 그런 설정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쇼 상태가 아니라면 리플래시를 여기를 한 번 더 눌러서 다시 한번 상태를 보시는 것도 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잘 됐구나 라는 것을 OSPF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체인지 밸리데이션도 설정 전과 후에 이 스위치 장비들의 상태를 이렇게 비교해 봄으로써 내 설정이 안정적이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검증할 수 있는 거죠. 이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드디어 커밋을 해서 작업 완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밸리데이션 하는 과정에서 체인지 밸리데이션 부분까지 이제 봤어요. 근데 체인지 밸리데이션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앞서서 나왔었던 단어가 있었죠. 뭔가 리소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걸 다뤄보진 않았단 말이죠. 체인지 밸리데이션 과정에서 이 리소스라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CX 스위치는 이 네데디슨 CX 스위치와 넌 CX 스위치를, 그게 SSH나 REST API 혹은 SNMP로 등록시킬 수는 있지만 뭔가 또 리소스라고 하는 것도 뭔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맨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리소스라는 것이 뭐냐? 첫 번째, 매니지드 디바이스들, 즉 여기서 얘기하는 매니지드 디바이스들은 이런 CX 스위치들입니다. 이런 스위치들 설정을 하는 이 체인지 밸리데이션 과정에서, 체인지 밸리데이션 과정이 뭐죠? 설정을 디플로이 한 다음에 전후에 우리가 넣어둔 많은 쇼 명령어들이나 이런 명령어들의 상태를 보는 게 체인지 밸리데이션이라고 했죠. 이거는 여태까지 했었던 거는 그 스위치의 직접 쇼 명령어를 가지고 본 거예요. 하지만 리소스라는 것의 정의는 뭐냐? 이런 매니지드 디바이스들의 체인지 밸리데이션 하는 과정에서 이때 활용될 수 있는 넌 매니지드 디바이스라고 하네요. 여태까지 체인지 밸리데이션이라고 보면 해당 그 변경된 스위치에서 쇼 명령어만 봤는데, 해당 스위치가 아닌 추가적인 다른 디바이스에서 체인지 밸리데이션 용도로 활용된다? 뭔가 아직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리소스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우리가 일단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제 네트워크상에서 서버가 되든 기기 장비가 되든 뭐가 되든 일단 SSH로 접속할 수 있게끔 SSH 서비스가 구동되고 있는 모든 장비들이라고 하면 넌 매니지드 디바이스로서 이 리소스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사전에 이렇게 디바이스로 등록된 기기들이 아니고요. 등록은 안 됐지만 네트워크상의 IP 통신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많은 네트워크상의 서버 기기 장비들 중에 SSH 서비스를 구동시킬 수 있는 모든 이런 장비들은 다 리소스가 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라이센스에 포함되지 않아요. 우리가 디바이스로 디스커버해서 등록시키는 이런 기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 리소스들은 몇 대의 리소스를 체인지 밸리데이션에 활용하더라도 라이센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 뭔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CX 스위치의 체인지 밸리데이션을 활용될 수 있는 네트워크상에 있는 뭔가 다른 서버 장비? 이러한 리소스들은 매니지드 디바이스의 설정 변경 전후 이 체인지 밸리데이션을 할 때 CX 스위치에서만 쇼 명령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지정해둔 리소스에 네데디시 직접 SSH로 접속해서 사전에 정의해둔 액션을 그 리소스 디바이스에서 하는 겁니다. 즉 네데디시 체인지 밸리데이션, 누구? 우리가 관리하는 매니지드 디바이스 CX 스위치의 체인지 밸리데이션 과정에서 우리가 막 정의해둔 등록해둔 리소스들의 그 순간에 접속해서 설정 변경 전후에 접속해서 이 리소스 서버에서 들어가면 너는 이 리소스 서버에서 아이퍼프를 수행해봐. 아니면 외부 통신이 되는지 확인해봐. 왜? 변경 작업 전후에 우리가 운영하는 어떤 서버에
외부의 커넥티비티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A라고 하는 서버에를 리소스로 등록시켰고 그 리소스에서 외부로 핑이나 트레이스 라웃을 하게 할 거야. 따라서 그렇게 지정된 액션을 수행해서 전후 비교를 한 것까지 똑같이 체인지 밸리데이션 결과에 전후로 이 정보를 보여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활용 예시라고 하면 전체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연결될 수 있는 인프라에서 우리가 등록해서 네드잇에 등록해서 활용하는 CX 스위치의 설정을 변경하고 나서 이 변경에 대한 체인지 밸리데이션을 할 때 설정 변경 전후에 이렇게 리소스로 등록된 많은 기기나 서버에 SSH로 들어가서 우리가 각각의 리소스에 지정해둔 액션을 그 액션이 FTP가 되든 IPUF가 되든 아니면 wget을 통한 호출이 되든 아니면 핑이 되든 트레이스아웃이 되든 아니면 그 특정 서버만의 어떤 트랜잭션 액션이 되든 이것들을 다 등록해둔 것을 설정 전후에 해보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가 운영하는 네트워크 장비에서의 장비 자체의 상태, 전후 상태 검증만이 아니라 이 네트워크 인프라에 연결되어 있는 많은 서비스용 인프라들, 이런 장비들에서 실제 서비스 장치가 설정 변경 전후가 똑같이 동작하느냐까지 검사해 줄 수 있게끔 하는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변경 작업 자체가 장비 자체가 돌아가는데 문제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서버들의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전체적인 서비스에서도 이상이 없는지를 검증해주는 이 기능이 바로 이런 인프라에 위치해 있는 많은 서버와 기기들을 리소스라고 하는 것으로 등록해서 체인지 밸리데이션 과정에 뭔가의 액션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좋은 용도로 여러분들이 리소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리소스를 어떻게 등록하느냐? 이 세팅 메뉴에 들어가서 밸리데이션 메뉴에 들어가고요. 여기서 체인지 밸리데이션에 들어가 보시면 아까 우리가 하지 않았었던 커맨드 스크립트 밑에 리소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리소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여기 플러스를 등록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서버가 되든 아니면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기기가 되든 즉 넌 CX 디바이스로 여기에 등록하지 않은 많은 기기에서 SSH를 구동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리소스로 등록시킬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예시로 제 네트워크 인프라에 있는 모빌리티 마스터, 모빌리티 컨덕터 컨트롤러를 여기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SSH로 접속을 이제 할 수 있게끔 이 컨트롤러, 이 모빌리티 컨덕터에 계정을 넣어줬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계정 자체가 정상적으로 SSH로 접속되는지 테스트 해보시려면 트라이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리소스의 명령, 이 크리덴셜이 이 계정이 유효하네 라고 이런 메시지를 보시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OK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하나가 등록됩니다. 여기 여러분들은 이제 다양한 서버나 이런 것들을 다 등록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이 커맨드 스크립트에 아까는 이제 우리가 OSPF 관련된 명령어도 넣고 막 했잖아요. 여기에 커맨드 스크립트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여기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체크라고 해서 이제 제가 등록한 리소스로서의 이 모빌리티 컨덕터 장비에 이 네트워크 SSH를 접속해서 여기에 제가 적어둔 커맨드를 설정 변경 전후에 수행시켜 봐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핑, 그다음에 요 IP 혹은 뭐 트레이스 라우트 이 IP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구동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모빌리티 컨덕터에서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었던 그 유저들, 시조 글로벌 유저 리스트 같은 것들을 봐서 작업 전후에 무선 사용자들이 다 붙어 있는지, 뭐 UBT 유선 사용자들 붙어 있는지, 뭐 이런 다양한 명령어들 상태도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많은 명령어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 리소스에서 지원하는 명령어들을 집어넣고 오케이 하면 새로운 커맨드 스크립트가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커맨드 매핑에서 하나를 더 추가할 거예요.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추가 이제 하게 된 것이고요.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커넥티비티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고 그 안에서 저는 기존 이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이쪽 커맨드 스크립트에서 좀 전에 만들었었던 거 있죠. 그 핑 하도록 하게 한 거. 그래서 그것을 수행할 건데 이걸 어디서 수행할 거냐? 리소스에서 수행할 거다. 여기 리소스를 선택해 보면요.
여러분들께서 리소스를 만약에 여러 개의 서버나 기기를 등록했다라고 하면 그 모든 리소스들이 여기 다 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러 리소스에서 동시에 요 커넥티비티 명령어 체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리소스들을 다 체크해 보셔도 돼요. 그리고 이쪽에서도 물론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 커맨드 스크립트를 추가로 계속 더 등록시켜 놨다라면 뭐 핑도 해보고 트레이스 라우트에 관련된 커맨드 스크립트 만드셨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도 또 복수계로 커맨드 스크립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쪽에 있는 커맨드 스크립트와 이쪽의 리소스 목록은 다 복수로 지정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까 여러분들이 다 만들었었던 이런 커맨드 매핑들은 다 CX 스위치에 대해서 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 만들어서 놓은 건 리소스에서 수행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CX 스위치, 우리가 관리하는 매니지드 스위치인 CX 스위치들의 설정 변경을 발생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체인지 밸리데이션이 일어날 때 여기에 이네이블 상태로 되어 있는 모든 커맨드 매핑 액션들이 수행돼요. 그래서 CX 스위치에 수행하라고 하는 것은 CX 스위치에서 되어 있고, 지금같이 리소스를 지정한 것은 지정된 그 리소스 기기에 SSH를 접속해서 이러한 명령어를 수행해서 전후 검증 결과를 보여주게끔 하는 이런 용도로 리소스가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뭔가 설정을 변경한 다음에 다시 이제 체인지 밸리데이션을 눌러보면요. 여기 이제 아까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이런 결과들도 보이지만 지금 제가 리소스에서 수행된 결과도 보여줍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 어떤 특정 CX 스위치의 설정을 변경해 봤더니 그 스위치에 해당되는 이 애그리게이션 스위치에서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가 리소스로 등록해둔 이 모빌리티 마스터, 모빌리티 컨덕터에서 아까 등록해둔 핑이라고 하는 것의 전후 결과를 똑같이 보여주죠. 여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트레이스 라우트를 넣던 아니면 어떤 특정 서버에 뭐 wget 요청이 되든 어떤 트랜잭션 액션이 되든 이런 것들도 다 등록만 해두면 전후 상태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리소스를 활용한 체인지 밸리데이션은 이 네트워크 작업에서 네트워크 기기 이 인프라 자체가 설정 변경한 게 작업한 게 이상이 없다라고 보일지언정 서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느냐 안 지느냐까지, 즉 서비스의 정상 여부까지 활용할 수 있게끔 참고할 수 있게끔 하는 굉장히 유용한 검증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소스 부분도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면 이 네데디스에서 우리가 쓰게 되는 체인지 밸리데이션이 훨씬 더 막강하게 활용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었던 가장 핵심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설정 변경과 체인지 밸리데이션 과정, 여러 가지 검증 과정들을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넷 에디트를 통해서 이제 펌웨어 업그레이드도 저희가 원격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여기 보시면 펌웨어 레퍼지토리라고 하는 요 메뉴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그리고 액션에서 내가 CX 스위치들의 업그레이드할 이미지들을 여기에다가 애드 버튼을 통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200에 대한 10.090010 이미지를 여기다 올리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올리게 된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고 정상적으로 이제 잘 업로드 됐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와 같이 하나의 이미지가 등록이 된 겁니다. 네데디스에 올라간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이미지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스위치를 선택을 하시게 되고 여기서 액션 버튼 눌러서 Change Firmware 액션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 선택하시게 된 여러 6200 스위치가 있다라면 일괄적으로 다 이 펌웨어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거기 업그레이드 진행을 딱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이 화면으로 플랜 디테일 화면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어떤 이미지로 업그레이드를 시킬 것인지 셀렉트 이미지 버튼을 통해서 네데디스에 올라가 있는 여러 이미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이미지를 내려보낼 그 스위치의 파티션을 프라이머리 파티션, 세컨더리 파티션 중에 어디에 올릴 것인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리붓하게 이미지를 올린 다음에 리붓도 자동적으로 하게 할 거냐, 리붓하게 할 때는 어떤 파티션으로 시스템 부팅을 일어나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은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버전과 이런 액션들까지 다 선택한 다음에 보시면 이 디플로이와 스케줄 부분이 보라색으로 활성화돼요. 그러면 디플로이는 지금 바로 이미지를 여기 대상 스위치들에 내려보내게끔 되는 것이고요. 스케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정한 그 스케줄 시간에 이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겠다라는
작업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대로 눌러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서 디플로이라고 하는 것을 눌러서 바로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하나가 이제 디플로이 됐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재부팅까지 다 하게끔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저절로 다 재부팅 돼서 올라온 장비의 요 플랜 상태를 보면 디플로이 석세스 됐고요. 지금 현재 커런트 펌웨어가 10.09010으로 정상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라이머리 파티션에 다 정상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노티파이 부분입니다. 뭔가 이제 알람이나 알럿이나 로그나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티파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네데딧의 로그로 떨굴 수 있느냐 아니면 외부 이제 슬랙이나 뭐 탑데스크나 서비스나우 같은 이런 서드 파티를 통해서 API를 통해서 이제 서로 전달해서 그쪽에 어떠한 이런 노티피케이션을 전달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네 가지 방식으로 현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데딧 화면에서 여기 들어가셔서 노티피케이션에 들어가셔서 메서드 부분에 나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노티피케이션 로그들을 남길 것이냐 add 메서드 해서 만약에 어디 서비스 나우로 나는 보내주고 싶다라고 하면 서비스 나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탑 테스트, 슬랙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네데잇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노티피케이션들을 다른 쪽으로 전달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저는 이제 샘플로 하나 진행을 해볼게요. 샘플 노티피케이션으로 이제 플러스에서 add 노티피케이션을 이제 진행을 한 거고요. not saved configuration, 그러니까 현재 지금 러닝 컨피그가 저장되지 않았다. 즉 이제 커밋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제 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요거는 쿼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네데딧이 제공하는 어트리뷰트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러닝 컨피그랑 스타트 컨피그가 지금 서로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스위치들을 쿼리하는 쿼리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들을 검사해서 스타트 나우로 보내라. 아니면 여기에다가 로그 온리로 남겨라라고 하면 이제 네데딧의 로그로 남게 되고요. 여기 서비스 나우를 하게 되면 서비스 나우로 이제 요 로그가 발생될 때마다 보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만들어 본 건 디바이스 다운에 대한 부분이고요. 디바이스 다운 스테이터스 언리처블이 확인되느냐 이게 이제 현재 카운트가 이제 0 처리 이상이니까 카운트가 발생했느냐 이런 카운트가 발생했느냐를 보고서 저는 로그로 남겨라라고 해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런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네데딧의 노티피케이션에 이런 이제 로그들이 쭉쭉쭉쭉 이제 로그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방금 전에 제가 만들어 놨었던 것이 여기 알럿 메뉴에서 이렇게 로그로 쭉쭉쭉쭉 하나씩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여기 우측 상단에 이 노티피케이션 아이콘에 숫자가 표시되게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새로 올라오는 것들은 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가 돼서 클릭을 해서 보면 여기에 이제 상세 메시지들이 이 스위치가 뭐 이게 이 이벤트에 매칭됐다. 그리고 여기를 자동적으로 링크를 주게 돼 있어요. 스테이터스가 언리처블한 뭔가 장비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 링크를 주기 때문에 요 노티피케이션을 클릭하고서 링크를 요걸 누르게 되면 바로 요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현재 언리처블한 상태로 되어 있는 장비를 자동적으로 선택되게 됩니다. 왜? 여기에다가 스테이터스가 언리처블이라는 것만 표시해줘라고 자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요 링크를 클릭해 들어가시면 현재 언리처블 상태로 네트워크에서 단절되어 있는 스위치에 선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위와 같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노티피케이션으로 등록을 시키고 그거를 뭐 로그로 남기게 해두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알럿으로 남아서 여러분들이 로그를 보실 수 있으니까요.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하실 만한 기본적인 기타 정보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많은 디바이스들이 있는데요. 스테이터스 상태로 이제 표시되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언논, 뭐 오케이 상태, 그다음에 로그인 페일리어, 뭐 언리처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언논들은 이제 뭐 현재 이 네데딧과 연결되는 이 시도하는 과정에 있다거나 따라서 완전히 연동되기 전의 상태를 뜻하고요. 완전히 이제 연결이 정상적으로 된 경우라면 이런 녹색으로 오케이 상태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 페일에 해당되는 즉 우리가 사전에 그 디스커버하는 과정에서 등록한 크리덴셜 계정 값이 만약에 패스워드가 틀렸다.
그러면 이제 이런 로긴 페일리어로 표시가 되고요. 언리처블이라고 하는 경우 네트워크에서 빠져나가 있는 경우라면 이와 같이 6200 마크처럼 언리처블로 표시되는 요 네 가지 상태로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토폴로지 맵에서 보셨을 때 거기서 보시는 아이콘들에 대한 설명인데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이제 제 랩에서 이제 이런 화면에서도 보면 뭐 이런 마크도 있고 이런 마크도 있고 뭐 이런 마크 뭐 이런 VSX 마크 요 위에 뭔가 이 OSPF라고 떠 있는 마크 뭐 이런 언리처블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 뭔가 스위치 위에 이런 안테나 표시들 그리고 뭐 N 표시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 샤시형 스위치는 이런 마크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르바에 컨트롤러를 등록시키면 이런 식으로 앞에 마크가 뜨고요. 다른 벤더의 파이어월 장비를 추가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L2 스위치들 이런 식으로 L3 스위치나 라우터들 이렇게 그 다음에 VSF 같은 스태킹을 구성하게 되면 이런 마크로 표시되고요. 넷에딧의 데몬 자체가 스크립트로 돌아가는 넷에딧 데몬이 이제 각 스위치에 구동이 되잖아요. 그 데몬 상태가 현재 정상적인지 정상적인 상태를 표시해 주고요. 어떤 특정 디바이스가 거기서 마우스 클릭해서 선택되거나 하면은 이런 마크 뜨는 건 앞에서 보셨죠? 그리고 언리처블인 상태의 장비는 이런 마크로 표시된다. 그리고 MSTP가 돌아가고 있는 그 스패닝 트리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는요. 이런 마크를 통해서 루트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OSPF가 구동되고 있을 경우에는 OSPF 구동되고 있는 장비 위에 이 작은 아이콘을 띄워주고요. OSPF 안에서 리딥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앞에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 그리고 어떤 PoE 스위치 같은 거에 AP가 많이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면 PoE 스위치 각 스위치 위에 AP가 연결되어 있는 개수까지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아루바 AP와 CX 스위치 간의 LLDP 정보를 통해서 CX 스위치는 자동적으로 아루바 AP를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몇 대 AP가 붙었는지 정보도 알 수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AP까지 운영하는 인프라에서 CX 스위치를 PoE를 쓰고 있다면 이런 정보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지금 제 화면에서 보시면 저는 이제 6200 스위치 밑에다가 AP 한 대를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테나 위에 1이라고 하는 숫자 값이 있고요. VSF로 6300 두 대를 스태킹 해놨습니다. 그래서 스택 표시된 것과 따라서 얘는 VSF로 한 대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어 스위치 위하고 어그리게이션 스위치에 OSPF가 돌고 있기 때문에 여기 OSPF 여러분들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둘간에는 VSX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VSX의 그 ISL 링크로 두 개의 링크를 어그리게이션 시켜 LACP로 구성해서 연결하는 이런 마크가 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언리처블, 요거는 선택되어 있는 상태, 요거는 NA가 정상적으로 데몬이 구동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아이콘으로 짐작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 부분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르바의 컨트롤러를 등록을 시켰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CX 스위치를 유저 베이스 터널로 다이나믹 세그멘테이션으로 어떤 컨트롤러의 터널링 구성을 하셨다라고 하면 여기에 스위치 투 컨트롤러 스위치 투 컨트롤러라고 해가지고 어떤 컨트롤러에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는 링크를 좀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요. 그때 요 터널 정보가 보입니다. 실제 요 스위치가 요 스위치들 이렇게 건너가서 이쪽에 물리적인 아르바의 컨트롤러와 UBT 터널을 맺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터널 정보를 보여주고 이 터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오른쪽에 정보를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아까는 스위치 투 컨트롤러에서 UBT 터널이었어요. 지금 여기서는 스위치 투 스위치. 이건 이제 스위치 간의 VXLAN 터널링을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널 구성을 했을 경우에 여기 이제 버추얼 그 VXLAN 아이디에 해당되는 45번 터널 아이디를 검색을 해보면 이 45번 터널 아이디로 VXLAN 구성이 되어 있는 스위치 간의 터널 정보를 보여주고 오른쪽에 똑같이 이 헬스 패널에 이런 정보를 제공하게 되니까요. 이런 토폴로지에서는 이제 우리가 컨트롤러와의 UBT 터널이나 스위치 간의 VXLAN 터널 정보들도 여기에서 굉장히 용이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에디터 메뉴에서 따로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서 명령어를 이제 우리가 CLI에서 입력할 때 우리가 장비에 실제 붙어가지고 CLI로 접속하더라도 그 서브 명령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물음표 같은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이 에디터는 자동적으로 이 명령어 뒤에 서브 명령어로 어떤 커맨드가 따라올지 이런 정보들을 바로 자동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명령어들을 다 외우고 있지 않아도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명령어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들을 확인하고서 명령어 설정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명령어 리스트 가이드도 모든 명령어들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다 제공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도 설정 변경 시에 자동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샘플로 이제 보시면 혹시 여러분들이 구성하신 다음에 이 전체 구성에서 장비 하나씩 봤을 때 이런 명령 이 옆에 보시면 브릿징의 이 컨시스턴시 체크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경우는 뭐냐면 이 연결되어 있는 장비 간의 VLAN ID 미스매치가 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지금 여기 VLAN 2번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미스매치 난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요 밑에서 다시 요 액세스 스위치도 클릭을 해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컨시스턴시 체크 부분이 이제 표시가 되네요. 여기 링크에서 애그리게이션 1, 2 스위치와 액세스 스위치가 얼라우드된 VLAN 정보가 서로 같지 않아서 VLAN 미스매치가 되는 이런 정보들은 이런 컨시스턴시 체크 메시지로 이렇게 알럿을 제공을 해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메시지를 봤다라고 하면 이 링크 간에 VLAN 미스매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allow VLAN을 각각의 장비에 들어가서 똑같이 맞춰주시게 되면 이런 컨시스턴시 체크 에러 오류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였을 경우에 저는 이제 요 애그리게이션 스위치의 기존에는 allow all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액세스 스위치에서 없는 VLAN들이 이제 그 컨시스턴시 체크 에러가 났었던 거고요. 그걸 봤기 때문에 나 뭔가 어그리게이션과 액세스 간의 VLAN 미스매치가 있었구나. 그래서 액세스 스위치에서 제공하는 110번부터 112번 VLAN만 allow 시켜줘야지라고 해서 설정 변경을 이렇게까지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이런 힌트를 오른쪽 이 창에 있는 컨시스턴시 체크로 이런 힌트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런 설정을 정상적으로 변경해야지 라고 해서 설정 작업을 하게 되는 이런 시나리오까지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부분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밸리데이션 체크, 디바이스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 밸리데이션 눌렀죠. 이거는 변경되는 설정을 장비에 내려주고 드라이런 시키는 과정입니다. 앞에서는 제가 정상적으로 밸리데이션 된 상황만 보여드렸어요. 지금 여기 이 기타 정보 제공에서는 오류가 난 경우를 샘플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여기서 보면 VLAN 해서 문법이 틀렸어요. 1,99, 98-99, 254, 111 해야 되는데 한 칸을 띄워놨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백이 포함되어 있다라면 디바이스 밸리데이션을 실패했다. 보면 어디에 이런 실패가 발생했는지를 바로 라인 옆에 표시해 주기 때문에 여기 뭐가 잘못됐구나. 보니까 공백이 들어갔네. 공백을 없애고 다시 밸리데이션 하게 되면 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사례예요. 제가 지금 라우터 OSPF 여기 지금 3이라고 선언해 뒀고 각 인터페이스에서는 보면은 OSPF 1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여기가 라우터 OSPF 1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쭉 이제 OSPF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지금 라우터 OSPF 3이라는 값을 여기다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밑에 있는 인터페이스들에는 다 OSPF 1에 할당을 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돼서 밸리데이션을 시켜 놓으면 지금 이 부분은 전혀 신텍스 구문 에러는 없죠. 하지만 이 설정을 그대로 장비에 내려보내게끔 되면요. 밸리데이션이 실패했다라고 표시되면서 어떤 부분이 실패했는지 이 오른쪽 인사이트 부분에 정확히 다 제공을 해줍니다. OSPF 프로세스 1이 not running on VRF default. 그죠? 여기에 지금 3이 적용됐기 때문에 넌 지금 인터페이스에도 3이 할당돼야 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각 인터페이스에 할당한 OSPF 넘버링을 다시 세팅하든 아니면 라우터 OSPF 여기를 1로 바꾸든 이렇게 우리가 변경해서 다시 밸리데이션을 하게 되면 됩니다. 따라서 단순 신텍스 에러가 아닌 상태에서의 이런 설정이 내려갔을 때에 이런 설정은 문제될 수 있는 설정이기 때문에 적합한 설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밸리데이션, 디바이스 밸리데이션 과정을 거칠 때 스위치가 드라이런을 구동시켜 보고 응답으로 야 이거 밸리데이션 해보니까 정상적이지 않아 라고 에러 메시지로 리턴을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여기에 적합한 설정으로 변경하고 밸리데이션 하고 그 다음에
디플로이 커밋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휴먼 에러들도 이 디바이스 밸리데이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이런 넷에디 VM 장비는요. 이 장비 역시 이 넷에디 역시 펌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기능이 추가되고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 오른쪽에 클릭해서 보시면 업그레이드 버튼이 있거든요. 업그레이드 버튼을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위 버전의 넷 에딧 이미지를 넣어주시고 업그레이드 시키시면 정상적으로 구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올려주시고 업그레이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게 되니까요. VM으로 돌고 있지만 이렇게 업그레이드 이미지를 제공받아서 업그레이드 이미지 설치 파일이 아니죠. 완전히 인스톨레이션 파일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파일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파일을 올려주셔서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넷에디 시스템을 그러면 어떻게 파워 오프 시키냐? 우리가 VM으로 구동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오프 시킬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안정적으로 오프 시키냐? 가상 머신에서 자동 그냥 시스템을 시키시기보다는 해당 이 넷에디 쉘로 들어가셔서 수도 상위 권한으로 관리자 권한으로 파워 오프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시스템 오프를 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뭐 정기 작업이든 뭐 시스템 서버 정기 작업이든 이런 경우에 미리 넷에딧의 CLI로 들어가서 파워 오프 명령으로 장비를 셧다운 시키신 다음에 VM 호스트를 다운 시키시면 안정적으로 시스템 종료를 시키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 넷 에딧 과정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앞에서 그래도 제가 상세하게 스크린샷으로 모두 다 담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넷 에딧을 설치해 보시고 나서 여러 가지 순서대로 하나씩 검증해 보시면서 최종적으로는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의 검증, 그 검증 과정에서 리소스까지 활용해서 우리가 직접 전후 비교를 할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그리고 넷 에딧이 제공하는 강력한 밸리데이션 기능의 모든 것들을 한번 직접 실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